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위험할까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대출해주는 은행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미국에 이러한 은행의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뭐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죠. 자, 최근에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뭐 워낙 폐쇄된 사회라서 정확한 보도가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됐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건설을. 근데 아파트가 중국에 남아 돌아가는데 여기서 남아 돌아간다는 거는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면 대박이다. 우리나라 과거 재건축 신화처럼 아파트는 사면 대박이다. 너도나도 경쟁률도 엄청 세요. 너도나도 분양받고 또 분양받을 때 거의 뭐 70% 가까이 대출을 해줘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계속 짓는 거예요.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빈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지금 중국의 빈집이 한 1억 채 정도 된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억 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단지에는 우리나라 여의도만한 그 단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10%뿐이 안 돼요. 근데 분양은 다 받았어요. 아무도 임차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임차지를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투자 수요, 투기 수요거든요. 자기가 살 집을 들어가 살아야지 임대 주려고 샀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 수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빈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또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빅토리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앞으로 50년 후에 중국 인구는 14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출산율이 중국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분양되고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건설사한테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냥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과잉 공급돼가지고 엄청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돼서 미국의 건설회사들, 국지간 건설회사들 뭐 헝다, 또 비구이위안 뭐 이런 1, 2위 회사들이 뭐 부도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은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데도 계속 건설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걸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시율들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승 국면에 있죠. 아니 상승하고 있나요? 네, 상승 국면에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30년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니까 과거에 싼 금리로 저금리로 대출받았던 분들이 지금 뭐 금리가 막 8%대까지 오르니까 교체 수요가 아예 없는 거죠. 부담이 없겠네요. 팔고 새로 사면 엄청난 금리를 부담해야 되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 부족 상태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는 일정 부분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거는 오로지 이제 고정금리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갈아타면은 금리를 현재 금리로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고금리가 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던 사무원들이 안 돌아오고 있고 지금 미국 전체 공실률이 한 20%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다운타운 같은 데는 뭐 30%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떨어지죠. 특히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5월 달에 그 LA 다운타운에 에이온 센터가 있는데 2,100억에 팔렸거든요. 그게 거의 뭐 3분의 1 값이에요. 3분의 1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뭐 한 60%, 65% 다운된 가격으로 작년에 팔렸어요. 매매가. 근데 또 최근에 또 LA 다운타운에 게스 컴퍼니 타운이라고 있어요. 게스 컴퍼니 타운은 52층짜리인데 20년에 시세가 8,200억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8,200억이었는데 지금 2,600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3분의 1 값이죠. 2,600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인수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 값인데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값에 나오면 아예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위험할까요? 은행이 위험하겠죠. 대출을 해주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대출해주는 은행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에 뭐 국지관 은행들이 52개 은행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은행이 만일에 금융에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뭐 고용시장이나 경제전민 전반적인 수치는 좋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리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과거 높을 때에 비해서 한 30% 하락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옛날에 그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47% 반값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상업용.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기예요. 이러한 위기이기 때문에 상업용 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더군다나 대출 만기가 20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죠. 네. 3천조 원,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이 만기가 도래해요. 근데 3천조 원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못 갚으면 파산이 나타나고 은행도 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엄청난 고금리를 부담을 안 되면 파산하는 거죠. 네. 대출 금리를 못 갚는 거죠. 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금리가 대폭 내려야 돼요. 금리가 대폭 내리면 상업용 부동산이 살 수 있는데 전부 금리 내리기만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대폭 하락하면 상업용 부동산 살 수 있는데 지금 연준 뭐 발표를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뭐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3천조 원이라는 데는 27년까지 그 돈이 도래하게 되면은 은행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바라고 있죠. 강력하게 내리기를 바라고 있지만 못 내리는 게 물가 때문에 못 내리잖아요.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3%가 넘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경제 공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다. 경제 전반은 좋지만. 그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무너지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회사가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긴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늬만 긴축이에요. 실제는 돈을 막 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긴축하는 것 같지만 지금 미국 대선도 11월 달에 금년에 있잖아요. 네.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4경이 넘어요. 4경.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고 또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파산은 안 되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파산했죠. 그 정도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이 아니라 폭락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 투자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체 투자 잔액이 한 54조 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대 금융그룹도 해외 부동산에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더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위험해지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요즘 보면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은데 환율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크죠. 지금 환율이 뭐 1,480원, 1,400원까지 거의 근접했잖아요. 근접했겠지만 뭐 환율이 그렇게 오르면 뭐 수출은 늘겠지만 수입이 물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요. 지금 환율이 한 1,400원. 93원이네요. 지금 1,493원이에요? 네. 99원까지 갔었네요. 그럼 1,400원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러한 환율이면 물가가 엄청나게 앞으로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 폭등으로 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지금도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2% 차이 나잖아요. 2% 낮잖아요. 그래서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올려야 되는 사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투자 자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에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릴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다 보니까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만일에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또 만일에 금리를 올리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외통수에 지금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뭐 이제 양 후보는 정해졌죠. 뭐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고 그렇죠. 트럼프가 대락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한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나요? 받을 수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뭐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결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네. 두 사람은 이제 정책의 차이가 명확해요. 그렇죠. 트럼프는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바이든은 전 세계 우방국과 같이 가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전쟁 난막 물자도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은 미국만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59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59개 나라에. 어마어마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17만 명이 넘는 미군이 59개국에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 또 군사적으로도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트럼프 정책을 보면 가급적인 미군도 철수하겠다 그런 말을 현직 대통령일 때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꼬꼬집어 이야기한 거 아니지만 뭐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다. 철수시키면 이제 미국의 경제는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만 생각한다면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 우방국에도 손해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은 누가 될지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외교적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둘 다 외교를 펼쳐서 미국 정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 얘기도 좀 여쭤보면 일본처럼 우리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나요? 일본은 뭐 91년도에 버블이 터지면서 지금 20년, 30년 동안 지금 장기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그때도 물론 뭐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가계부채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산 신화 이런 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신화처럼 부동산은 사면 돈 번다 이런 사고가 막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일본은 제로금리예요. 마이너스 0. 몇 프로죠. 그러니까 제로금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크게 혼났기 때문에 1991년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니까 사이클상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으면서 한 30년 동안 지금 안 팔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반의 반값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젊은 사람들 또 일본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부동산은 사서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다. 이용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살 집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동경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나가면은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빈집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뭐 자금도 5천만 원, 뭐 1억 막 지원해주고 몇 년 살면 한 15년 정도 살면 빈집에 등기도 이전해주고 이런 혜택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빈집이 너무 많고 빈집 문제 해결이 심각해져. 우리나라는 아직 빈집 문제가 그 정도 심각하지는 않지만 뭐 최근에 언론 보니까 뭐 빈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또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집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일본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경제 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가 10위권 안에 들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하락 사태가 나타난다면 일본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대성공이에요. 일본은 못 따라가요. 아예 침체 상태로 접어들어요. 일본은 지금 그렇게 폭락을 하고 했는데도 버텨나가잖아요. 세계 경제 질서 속에 아직도 굳건하게 버텨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못 버텨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상태, 일본을 그대로 그런 정책을 따라간다면 또 부동산에 대한 투기 붐이 계속 일어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가 올 수 있다. 일본 따라가기만 해도 굉장히 대성공이죠. 일본은 지금 뭐 경제적 아직도 뭐 지장 없잖아요. 그렇게 폭락을 해도. 자, 인구 감소, 세대수 감소도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인구 감소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주택수가 2,100만, 2,2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한 6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구가 지금 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뭐 0.7, 0.6, 0.6까지 막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만일에 이 추세로 간다면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지금 현재도 5천만 명 이하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 명 이하로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2070년 되면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물론 그렇죠. 그 1982년 인구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2,200만 호가 있는데 주택이 그러면 빈집들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정부의 정책이 또 출산 정책을 피겠지만 엄청나게 빈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대로 된다면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150%가 넘는 전세 포함하면 그래서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뭐 인구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바로 없어지고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얘기 나오면서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지방 소멸, 뭐 수도권 집중 얘기하는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변할까요? 양극화가 되겠죠. 양극화.
항상 수도 중심지는 우리가 고려시대의 수도가 뭐 개경인가요? 또 조선시대는 한양이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요. 지방은 없어도.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값이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중심지부터 상승해요.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수도권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다 폐허가 되고 그냥 뭐 산간 오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구가 줄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외곽하고 뭐 수도권에 아무리 분산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뭐 공기업을 지방을 분산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가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중심지고 서울이.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안 줄잖아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지방 소멸을 없애려면 여기에 대한 정책도 충분히 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다른 국가들보다 부동산에 좀 집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인지랑 서울 특히 또 강남에 또 집중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통적인 소유의식이죠. 소유의식.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식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강해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양반과 상놈이 있고 상놈은 부동산을 아예 소유 못했잖아요. 양반, 왕족, 일부만 소유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어온 게 부동산은 가져야 된다. 소유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누구나 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유의식이 우리나라는 뿌리 깊어요. 부동산은 가져야 된다. 이런 소유의식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다 소유할 수는 없죠. 너무 비싸죠. 맞습니다. 아파트 값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 보면은 그러니까 순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채 빼고. 13억 이상 있는 분들이 5%뿐이 안 돼요. 13억 이상 있는 분들이. 그리고 3억 미만인 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겠죠. 한 60% 돼요. 제가 그때 평균이 4억인가 뭐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실제 순자산이 굉장히 낮아요. 3억 미만이 60%인데 지금처럼 엄청난 비싼 집을 살 수 있겠냐 이거죠. 특히 강남 같은데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살 수 있겠어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된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통적인 소유의식도 있고 또 중심지에 살려는 의지가 강한데 수요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우리가 이제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막 20억, 30억, 4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한 채 있는 분들이 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비중이 뭐 70% 넘어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은 뭐 80%, 90%가 집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막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서 집을 샀잖아요.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월등히 많죠. 원떡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모든 자산이 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커지면은 빈곤층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기를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이제 부자로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한 채 살고 나머지는 임대료 수익을 받고 또 나중에 상승 차익도 노리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부동산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신문에 봤잖아요. 뭐 빌라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크게 보는 거지. 그렇죠.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금만 많이 내죠.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하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는 더 부자게 만들고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한 채 있는 분들은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올랐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빈곤층이 늘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여쭤봤는데 상업용 부동산 한번 여쭤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뭐 지상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아까 뭐 반값 이하 뭐 3분의 1 나와도 안 팔린다 이런 걸 봤죠. 특히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와 경제 상황과 직결돼요. 주거하고 다르죠. 주거용 부동산은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줄더라도 악착같이 갖고 있으려는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탄력성이 좀 적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탄력성이 금방 나타나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 상업용 부동산은 엄청난 불황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수도권이나 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파트 상가 또 이런 상가들을 보면은 임대 서비스 놓은 데가 엄청나게 많죠. 경기도는 제가 막 절반이 임대 붙여놨어요.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죠. 지식산업센터가 또 엄청난 수익을 날 거라고 해서 또 분양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디는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1억에 분양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지금 가보면 어때요? 실제로 가보면은 반 90% 이상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게 다 투자 수요거든요.
내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가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사가지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다 공실이죠,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대문 밀리오레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받았잖아요. 지금 뭐 반의 반값 안 팔리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해소될 수가 있겠느냐? 경제가 좋아지면 해소가 되죠. 금리가 엄청나게 내리고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 해소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데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뭐 전에 분양받을 때 광고가 엄청났어요. 노후를 보장된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막 샀죠. 또 대출도 많이 해줬잖아요. 대출도 막 90% 해준 데도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그 해서 받았더니 노후 보장 그냥 임대가 안 나가지고 관리비하고 대출 이자만 내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광고를 할 때, 뭐, 물론 언론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과다 광고거든요. 과잉 광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아파트의 상가 이런 데 보면은 과잉 광고가 많아요. 그런 과잉 광고를 하면은, 언론에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도 광고가 나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 근데 지금은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광고를 낸 사람인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 있어요. 뭐 대출금 못 갚아서 넘어가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뭐 동대문 밀리오레도 이야기했지만 뭐 반의 반값 이렇게 돼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산 분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박사님께서 김작가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혹시나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과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죠. 전부 다 마스크 이제 지구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산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 쓰고 살 거다. 뭐 이런 뭐 위기감도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거의 뭐 사람이 살기가 힘들게 돼 있죠. 막 전쟁통이니까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신문에 계속 나는 게 매주간 부동산 값이 상승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과연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때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 띄워줘야 되느냐. 현실하고 같다면 그대로 띄워줘도 괜찮다는 거죠. 현실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만 그래야 된 걸 가지고 뭐 신국가가 탄생했다. 이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전쟁통에 있는 나라들은 부동산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필요한 게 뭐예요? 빵 한 조각에 빵 한 조각.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 값이 빠질 것이다. 막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른다고 올라가고 있고 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그거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이야기지. 개발도상국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개발이 끝나고 상당히 선진국 대열에 이제 합류 거의 다 됐잖아요. 합류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요. 개발도상국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 사회 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존중돼야 돼요. 우리 PIR이라고 있잖아요. 그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배율.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돈을 모으면 뭐 대출 끼고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평생 해도 주택을 마련 못한다고 생각하면 근로역이 끊겨버리고 투기 수요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유의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고 우리가 뭐 개구리 그러니까 솥에 넣으면은 뭐 점점 따뜻해지면서 나중에 끓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폭락보다 안 좋은 게 서서히 죽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막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막고 있어요. 막 돈을 풀어가지고 겉으로는 막 그 경기 긴축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막 풀잖아요. 막 풀고. 뭐 여당이고 말 거 없어요. 지금 막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폭락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속에 하나 들어가서 뭐 따뜻하다 하는데 나중에는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탈출이 불가능한 사태가 왔을 때 이제 뛰쳐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왔을 때 그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구리 솥에 넣어서 이제 서서히 익어가면서 나중에 탈출 못하는 사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경고할 때 이런 점을 우리가 정부에서도 참고를 해서 정책을 펼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박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재테크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좀 근로소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또 유튜브 하시지 않나요? 유튜브 하죠. 네, 유튜브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 빅톡 TV 큰 빅자 톡 이야기 한다는 거죠. 빅톡 TV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빅톡 TV가 부동산 전문 채널이에요. 우리 김 작가님 TV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 재테크 전반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 전문 채널이니까 우리 빅톡 TV도
제가 운영하는 TV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 구독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박사님이 감사합니다. 뭐 깊은 인사이트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타고 넘어가서 박사님의 이야기 그럼.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박사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소동기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